러시아가 개발해서 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약에 나토 국가에게 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지렛대로 작용하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러시아 전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바이든의 그 장거리 미사일 승인 이후에 뭐 러시아, 특히 푸틴의 반응이 상당히 그 날카롭게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뭐 러시아에서 188대 드론을 그냥 때로 보내가지고 또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상당히 좀 전황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속보 따라가기도 급급할 정도로 지금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서방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고요. 그 뒤에 그 러시아의 반응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날카로운 반응이 나오면서 긴장이 좀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속보로 드론을 날려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또 한번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러시아가 원래 뭐 드론 전력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아주 가성비 뛰어난 그 드론을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그 기술 제휴를 해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량 공세를 펼쳐서 드론 재고가 충분하고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뭐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꺾는 방법이 더더욱더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게 만들어서 힘을 빼놓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 시설이 공격당해서 추운 겨울을 나게 만드는 방법인데 뭐 지금 뭐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기를 빼서 전쟁 수행 능력을 빼고 그 의지를 꺾어서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오려는 속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그 공격적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치열해지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워낙 호언장담했듯이 딱 당선되는 순간 모든 게 좀 이렇게 싹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확전이 돼가는 이유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 전쟁이니까 언제라도 이 분위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딱 집어서 그 단기적인 요인만 말씀드리자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가 벌써 그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트럼프 측으로서는 상당히 그 짜증나는 입장을 취한 것이죠. 전쟁을 확전을 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부담감을 더 안기고 러시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만만치 않다. 바이든이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쉽게 말하면 그 뒤끝 없이 물러날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뭐 뒤끝이 아주 그 장렬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을 깨고 전쟁의 어떤 열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긴장 고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각을 원래 그 마지막에 우리도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이 마지막 휴전을 할 때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갖거나 아니면 휴전 협상에서 좀 유리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휴전의 하나의 그 징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협상 테이블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임기가 끝나가니까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부추긴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전폭적으로 더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길을 더 살려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푸틴 입에서 무슨 핵 공격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ICBM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이죠, 극초음속, 맞습니다. 그것도 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걸 진짜 이러다 핵 전쟁, 그렇죠. 큰 어떤 ICBM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전술핵 같은 게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능성 있나요? 사실은 제가 그 군사사를 연구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없는 분야가 이 무기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란 것이 결국은 이 군사 전략 내지는 정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복기를 해보면 바이든이 그 젤렌스키에게 허용을 했죠. 서방에서 특히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특히 중거리 미사일을 날려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줬고 그 허락이 나온 지 이틀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브리안스크주를 타격을 했죠.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 핵교리를 개정했다고 알리면서 그 전까지는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아주 위협적인 어떤 그런 상황일 때만 한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했는데 더더욱더 그 문턱을 낮춰서 그 나라 내지는 동맹국, 그 적성 국가의 동맹국도 뭐랄까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타격을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해줬고 얼마 전에 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날려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썼다고 하는데 또 푸틴 대통령이 좀 정정을 했죠. 중거리 미사일이다. 그런데 이게 왜 이 미사일이 문제가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금 서방이 가지고 있는 요격 체계로는 그거를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탄두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핵교리에 따르면 나토 국가가, 미국은 아니겠지만, 나토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제공하고 무기를 주어서 그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나토 국가도 러시아가 적성 국가로 분류하고 그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라고 하면, 러시아가 쏘는 중거리 미사일이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로 날아가면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금 서방이 가진 요격 미사일로 그것을 타격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개발해서 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약에 나토 국가에게 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토 국가가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공격을 할 때 이 나토 국가의 민간인 지역을 타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명분을 내걸면서 러시아를 타격한 무기가 만들어진 예를 들면 군수 공장을 타격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실질적인 피해도 주고 그리고 위협도 주고 또 하나는 세계를 대상으로 명분을 좀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서방 국가의 민간인 지역을 타격해서 민간인 피해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파국을 맞이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하지만 러시아가 가진 무기의 어떤 성능을 과시하고 서방 국가에게 상당히 센 경고를 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걸 하나의 협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그럴 의지가 푸틴에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의지가 있음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는 거겠죠. 협박용? 그래서 사실은 그걸 쓴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정치 행위고 부담이 크긴 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을 깨면서 상당히 그 전과는 다른 훨씬 더 강한 어떤 위기감, 압박감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협상이 과연 될 것이냐, 휴전 협상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땅을 빼앗긴 땅을 주더라도 그냥 끝내자 이런 예, 얘기를 예, 한다. 예. 그 여론이 그렇다. 예. 뭐 젤렌스키도 내년도에는 뭐 끝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되게 계속 똑같잖아요. 예. 다 자기들이 갖고 뭐 전쟁 배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그다음에 루한스크 예. 이쪽 지역 이것을 꼭 가지고 가야만 하는 러시아의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루안스크하고 그 돈바스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은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돌아가면은 이쪽 지역이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거기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계속 친서방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2014년 이후에 그 포로셴코 대통령 때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2등 국민 취급을 해서 상당히 그 불이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돈바스와 루안스크 지역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분리 독립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딴 살림을 차리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이 동부의 분리독립주의자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고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실제로 많은 그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 피해가 뭐 1000단위를 넘어서 10,000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 유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번 그 정상 간의 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번번이 결렬되면서 2022년에 이르렀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한 핏줄인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 핏줄인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명분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 이런 것이었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초기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때, 협상이 또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은 만약에 그 전략적 목표,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중립국이 된다면, 점령한 영토를 다시 어떻게 보면 돌려주고, 이 전쟁을 매듭 지을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협상이 깨지고, 서방, 특히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어떤 뭐랄까요, 그 충고라고 할까, 아니면 꼬드김이라고 할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전쟁을 계속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러시아가,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영토, 그러니까 점령한 영토가 구체적으로는 루안스크와 돈바스인데 이곳을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상 러시아 영토로 만들어버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협상에 따라서 이걸 뭐 돌려준다 이런 카드는 지금 없어진 상황인 거죠. 무조건 가지고만 가야 되는. 예,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푸틴 대통령이 뭐 이 땅을 뭐 돌려준다 우크라이나에게 했다가는 크레물린에 있는 이 강경파에게 푸틴이 오히려 뭐랄까 위기에 몰릴 상황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도 쿠르스크 지역 예.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럼 러시아는 그냥 그걸 그쪽에게 줘도 될 만큼 의미 없는 땅인가요? 어떤 땅이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쿠르스크가요. 사실 이게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뭐랄까 하면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가 일정한 공세를 취해서 러시아 본토를 차지했고 그게 바로 쿠르스크주의 일부일 텐데요. 네. 이게 그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어쨌든 땅을 뺏긴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쿠르스크의 일부 땅과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를 뭐 1대1로 교환한다 이런 일은 뭐 사실 있을 수 없겠지만 추후에 있을 뭐 포로 교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계선을 긋는 문제에서 이 쿠르스크 그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지렛대로 작용하고 이게 그
뭐랄까요, 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가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러시아 국민들이고 다. 예, 그거를 뭐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만들 생각은 없겠지만 이것이 추후에 있을 내년에 있을 평화 협상에서 상당히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놓칠 수 없는 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달라진 어떤 협상안은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예. 그동안 그 지난번에 나왔던 러시아의 그 요구 예, 그게 크게 보니까 그 땅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배상금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무는 거, 이게 예, 거기 들어가는 거죠. 글쎄요, 뭐 배상금이라든지 경제적인 것은 좀 이제 밀당의 상황이 될 텐데요. 결국 또 가장 또 첨예한 문제가 아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가 가입하는 거. 이 문제일 텐데, 러시아는 당연히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까지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나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전의 목표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어떻게 말하면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중재안으로 자기의 결국 구체적인 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예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랄까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로 바뀌었다는 어떤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로서도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20년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 나름대로 괜찮은 상황이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 뭐 푸틴 대통령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할까요? 사실은 20년 뒤에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면은 내년에 있을 평화 협상이 의외로 더 삐걱거리면서 아주 상당히 뭐랄까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의 입장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큰 소리 칠 게 없죠.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면 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참 약소국의 그게 참 그러네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 텐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절대로 영토 뺏기면 우리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러시아의 어떤 협상안에 예. 만약에 동조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하는 러시아가 제시하고 미국이 용인하는 그런 영토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그것을 젤렌스키 대통령 혹시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상당히 뭐랄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불만을 가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튈지 예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뭐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얼마만큼의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가 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땅을 주고라도 끝내자. 지겹다. 3년째는 다 그렇다면서요. 전쟁 3년 차에는. 이런 어떤 여론 이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극우 민족주의 아니면 강경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 이런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보면 여론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설사 여론이 협상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뭐랄까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뭐 이제까지 나오기는 뭐 사상자가 70만 명이다 군인.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그거야 7배, 6배 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피해 상황이. 글쎄요. 뭐 정말 이것은 프로파간다가 워낙 심하고 서방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제가 그 전까지 이제 공신력이 있다고 봤던 매체에서도 상당히 러시아의 어떤 사상자 수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크게 보면은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사상자 피해가 더 큰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비율이 정말로 뭐 1대 7이 될지
뭐 1대 3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제 추정입니다. 나중에 역사학자가 발표는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사상자와 우크라이나 사상자 그 비율이 1대 뭐 3이라든지 1대 5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피해가 큰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거기는 뭐 민간인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 안타까운데. 근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데스노믹스 해가지고 예. 전사자들에게 한 2억 원씩 지급한다면서요. 그것으로 막 그 가난한 지역에서 뽑아온 예, 그 예. 러시아 군인들 예, 예. 그 사망 보상금으로 준 돈 때문에 가족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예, 돈을 예. 써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예, 예. 좀 우픈 현실이라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떤 전쟁의 역설일 텐데요. 이 러시아의 동원 체계가 그 전에 한번 그러니까 2차 동원을 3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동원된 병력은 주로 그 뭐랄까 후방 업무, 보조 전투 임무에 투입하고요. 실제로 일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계약병입니다. 사실은 지난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전선에 투입하는 뭐 그런 형태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지금 아마 지금 이름을 기억할지가 모르겠지만 그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네,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감옥에서 차출한 병력을 활용해서 최일선에 투입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뭐 죄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계약병,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 나와 싸워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병력을 일선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계약병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변방 지역,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 계약을 맺고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고 전투에 임하고 있고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쳤을 때는 거액의 보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전쟁으로 오히려 러시아의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그 전까지 현격히 이 중심부보다 그 뒤떨어졌던 지역에 돈이 풀리면서 그쪽 경제가 활성화되는 전쟁의 한 그 뭐랄까 결과일 텐데요. 자, 그런 면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러시아 국민들 아직 뭐 이 지난번 푸틴 선거에서 그 받은 지지율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아직도 이 전쟁으로 예. 인해서 푸틴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예. 이런 게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한때는 뭐 서방 언론에서 레임 체인지 얘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아직 그들은 과장인 것이 밝혀졌고요. 푸틴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푸틴이 원래 목표했던 전략적인 목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것이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이루어진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이 전쟁이 승리하는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돈이 거품이 끼는데요. 네. 인플레가 그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푸틴 행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 인플레를 일정 정도 수준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불만도 많지 않은 듯 하고요. 또 하나 뭐 당연히 러시아도 많은 사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을 푸틴 대통령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러시아와 나토의 대결로 선전을 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서방에 맞서 우리를 지키는 어떤 전쟁이니 나오는 인명피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율을 지킨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전쟁 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입은 그 여러 가지 피해들, 예. 뭐 서방의 제재, 경제 제재, 그 외에 또 군수 이 전지, 그러니까 전비라고 하죠. 전쟁 비용, 뭐 이런 보상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정이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히려 더 경제가 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언뜻 통계 수치를 보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서유럽 국가들은 거의 0%대,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2%인가 3%인가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격한 온도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결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제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이고요. 서방으로부터 받는 제재를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른바 브릭스 회원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쇄해 나가면서 이 경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버텨나간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 전, 그러니까 벌써 이제 햇수로 3년째가 그렇죠. 됐네요. 예, 네, 맞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참 많은 피해도 있고 또 예, 생각 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예.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예측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정부의 어떤 개입을 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또 결의안이 또 통과가 되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괜히 또 우리까지 전쟁에 휩쓸리지 않겠냐. 살상무기 지원하지 마라. 예, 예. 강 건너 불구경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일로 돼버려가지고. 예, 예. 네.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지구를 삥 돌아서 이 동북아시아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느끼고 있었는데 이 북한 병력이라고 할까, 북한 인력이 투입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더더욱더 피부에 와닿게 절실하게 여파가 느껴진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